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로 그래픽을 띄워주실까요? 네, 먼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긍정 33.4%, 부정이 63.3%로 거의 30%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긍정과 부정 차이가요. 다음 그래픽도 띄워주시죠. KSY 조사인데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5%포인트 하락한 32%로 집계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늘어나서 6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4.5%로 나타났고 전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들 어떤 요인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이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긍정평가가 줄어들게 되는 이 격차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반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사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에 관한 문제가 부정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게 되는데 이 하락 국면을 거듭하고 있는 부정평가 요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주시고 있는 이런 위기 메시지에 호응하고 바뀌게 된다는 변화에 대한 신호를 대통령실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하락 국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매우 안 좋은 국면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경제 위기가 다가올 때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국정 우선순위에서 경제, 민생, 국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정책을 우선적으로 쏟아내는 국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여론조사에 깊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결과를?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된 지가 2달 남짓 됐어요.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새롭게 이 국민들께 선택을 했으니까 뭔가 보여주겠지 했는데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여준 거 없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난맥상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전공교체를 해줬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인사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의 내용이 중요도 하지만 그 인사 부분들, 뭐 사적 채용 전에도 지인을 뭐 민간인 대통령 1호기에 데려갔다는 부분이라든지 뭐 육촌 친척을 채용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커버나 컨텐츠 직원들을 또 대통령실로 데려간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신호를 줬죠. 국민의 신호라는 건 이제 여론조사긴 하는데요. 그게 바로 보통 민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정부라는 것은요, 특히 정치권이라는 건 이 국민의 어떤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전체 의견이 이렇다 그러면 자세를 낮추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면서 고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들이 태도의 논란이죠. 이거 뭐지? 그냥 국민 민심을 나는 의식하지 않겠다.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뽑아줬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어떤 권력이든 간에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착각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부차적이긴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경제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직면해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되게 팍팍해지고 있는데 자꾸 과거만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과오들만 들춰내서 본인의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이 팍팍한데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제발 지금 좀 봐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지금 신호지 않냐. 라는 좀 그런 평가를 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경제 대책을 잘하고 있는지 관련된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은 긍정이 28.4%고 부정이 훨씬 높습니다. 66.3%로 집계가 됐고요. 다음 그래픽도 함께 보시죠.
최근 전 정부를 겨냥한 안보문란 공세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비공감이 51.8%로 공감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정의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할 텐데요. 지금 있게 되는 북한 문제와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문제들이 비판의 대목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고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켜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어서 포털의 뉴스들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쏟아져 나오는 뉴스의 많은 양들을 전 정권의 북한 이슈로 도배가 된다면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정의 핵심 우선순위가 대북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지금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특히나 금리의 급등으로 인한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의 가장 깊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한 일을 대통령실에서 안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는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보도되거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주제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게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도 이맘때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출마를 하겠다는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8월 달에 국민들 앞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난 뒤에 비전 발표를 통해서 당시 비전을 발표했던 약속이 빈곤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집권하게 되면 100일 동안에 코로나 응급구조 100일 프로젝트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추경을 만들고 일부 지원금을 줬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에 지금은 고금리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기본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 전반적으로 복합되는 내용들이 진보층뿐 아니라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들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네. 국민들께서 어떤 눈높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건지를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매우 유심히 판단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지율 악화에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했고 또 여당에서도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국민적 평가에 올라왔습니다.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들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채워나가겠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한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추천했다고 하는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 논란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인사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 지리한 정쟁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북송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상황과 직결된 거를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북송, 흉악범 2명에 대한 인권이 만내 틀린 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물가 잡아주고 기름값 내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을 했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인사 문제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니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민간인을 대통령 1호기에 태운 경유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데려간 경유, 그다음에 친인척 6촌을 채용한 경유, 그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분들의 자녀를 대통령실에 데려온 사적 채용 논란 부분들은 이거는 말끔하게 털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참 아쉬워요. 처음에 이 대선과 지선의 승리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던져줬으면 그걸 안고 정말 국정 운영에 잘해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가자마자 이준석 대표와 권력 싸움으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갔더니 지금 사적 채용 논란이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쏟아집니다. 그런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사적으로 채용해달라고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다. 예. 그게 뭐가 문제냐. 심지어 내가 압력까지 넣었다. 근데 7급으로 해달라 했더니 9급으로 해줘서 아쉽다. 9급으로 어떻게 서울에서 살 수 있겠냐. 너무 안타깝다.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권력을 줬다는 것은 국민들을 섬기고 좀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설령 떴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예.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한쪽에 치워놓고 민생특위를 구성해서 여야가 만나서 국민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해보자라는 전체적인 어떤 협치 차원에서 던진 것이다. 예.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예. 있고 오늘 오전에는 장제원 의원이 또 SNS 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었죠. 예.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본질과 문제보다 해명을 통해서 더 큰 논란으로 촉발되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결정직 공무원에 관련된 대통령실의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채용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또 그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아빠 찬스 논란 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같이 다 섞어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는 순간 훨씬 더 큰 대통령실 인사 전반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일, 잘못된 일, 그리고 이해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구분을 좀 짓고 하나씩 해결을 해나갈 때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비판적 여론들을 좀 딛고 넘어설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 속에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얼만큼 크게 나타나는지를 충분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지했을 거라 생각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 비판들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언급한 만큼 예.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논란이 발생을 할 때마다 전 정권을 자꾸 소환을 하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현 정권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태도 논란으로 귀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하는 국면에 이 기름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형국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실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열어낸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용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역사를 하나씩 써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 정권과 비교하는 일 자체가 맞지가 않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역대로 처음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 인사에 관한 측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랑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 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정부를 탄생시켰던 국민들의 마음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 속에서 내로남불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마음들이 정권 교체를 향한 길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지난 정권과의 물리적인 비교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눈높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기준 속에서 일을 해나갈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대변인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예, 것 같아요. 한번 숨 크게 들이마셨다가 타이밍 놓치신 것 같은데 해주시죠. 얘기를 하려다가 넘어가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적 채용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자꾸 이게 대통령실은 원래 공개 채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했느냐 비공개 채용을 했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적 채용이라는 것은 그게 정당한 능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 썼느냐
과연 말씀한 대로 대통령실에서 캠프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로를 세워서 필요한 사람 썼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대 그렇게 했고요. 말하자면 우리 김용민 교수님께서도 워낙 엄청난 대선 때 공로를 세우셨잖아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유능한 보좌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리를 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40년지기, 참 40년 좋아하시는데 40년지기 친구들만 골라서 그 자녀들만 쏙 뽑아서 대통령실에 넣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사적 채용을 떠나서 사심이 있는 채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빠 친구야. 그게 능력을 본 걸까요? 국민들은 상식선을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상식선을 넘어서서 자꾸 눈을 가리는 태도들이 결국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권선동 원내대표가 했던 그 우모 씨는 굉장히 말하자면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금수저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판단하더라도 이분이 선관위원이었어요. 강릉시. 그러니까 권선동 원내대표 선관위였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지역구의 선관위원의 아들을 해줬다면 여기에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취업 청탁이 어떤 거래에 있어서 있었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면서 기사를 봤더니 강릉시 선관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만큼 무거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떳떳해요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도움이 될지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대통령실 전 직원에 대한 어떤 채용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 전체가 대통령실의 인사 전반으로 흘러가게 되는 순간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속에서 국정을 제대로 살피고 또 지금 어려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쟁의 한복판에 대통령실 인사를 끌어내서 결국은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앞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왜 전 정부와 비교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느냐 얘기를 했지만 전 정부, 지난 정부 기간 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인사가 진행됐는지를 또다시 현 정부에서는 설명하면서 국민들 앞에 이 내용 전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가장 지금 지쳐하고 보기 싫어하는 게 여당과 야당이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다투게 되는 형국들, 국회에서 원구성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네. 그 일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모습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 건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도 또 언론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시킬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할 수 있는 국면들을 좀 만들어준 다음 현 정부가 국민들께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 따끔하게 지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좀 지켜보면서 그 다음 행보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또 화면으로 보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에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스스로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자성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이런 네. 외부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내부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에서는 김용태 최고위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여론이 심각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숱하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결에서 쭉 활동을 해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대표의 징계 과정 속에서도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 등에 대한 발언 때문에 큰 구설수가 있었던 모습을 지켜봤는데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질 때 뭔가 내부에서 문제를 더 촉발시키는 것처럼 발언하게 되는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들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속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대변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는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자성 어린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건 당 내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당연한 일인데요. 이게 어느 한쪽 국면에서만 누구 편을 들듯이 하게 돼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뿐 아닌
당에 대한 지지율도 함께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들을 먼저 하는 게 이 모두 회의의 발언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라며 검찰 국정원 조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답변을 피하는 것도 일종의 리스크 관리라고 봐야 될까요? 명백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죠. 어제 뭐 보이지도 않던 홍보수석이 나와서 북송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기를 좀 지켜보니까요. 조금 말하자면 불리하면 헌법과 원칙 속에 숨더라고요. 헌법과 원칙, 뭐 공정과 상식 하는데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도어스태핑을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안 하시기로 했으면 정례화를 하거나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34초 정도 문답을 하고 들어가셨다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거는 도어스태핑이 아니라 그냥 말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툭 말대꾸 정도 해주는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부분도 도어스태핑에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좀 정리화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자체에서도 청와대 죄송합니다. 자꾸 입에 붙어서 대통령실 자체에서 도어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그때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좋아하시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일을 하는구나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태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판적 여론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저는 분명히 피력하고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모든 것들을 다 구구절절 설명해야만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가타부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가 나가는 순간 그 뒤 후속 조치는 대통령의 말과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이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얘기하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야당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일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만큼 내일도 모레도 또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변화에 대한 고심과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숨지 않고 분명한 메시지를 재차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갔다가요. 또 어제 부산 광안리에서 청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SNS에 올리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가 결정되던 초창기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재심 청구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여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고 또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강력하게 이 윤리위 징계가 잘못됐다고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살짝 뒤로 물러서서 많은 당원들과 함께 또 다른 얘기에 정당 활동을 해나가는 게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전국을 다니면서 젊은 청년 당원들과 소통하는 본인의 정치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행보로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다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대표의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여론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뭐 경찰 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취하고 원하고 또 앞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정치 활동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국민들 앞에 보여진 만큼 이제는 좀 갈등을 수습하고 또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을 적절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한 얘기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처음 하신 말씀? 예, 저는 이준석 지금 대표죠. 예.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좀 기대했던,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봐라, 나 없으니까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없은 자리에 어렵지? 이런 것들을 좀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지금 이제 당원 모집을 했던 부분들 예. 되게 이제 톤 다운을 했어요. 로키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전략적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게 없다. 재심이나 가처분 신청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밖에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대, 20대의 큰 여러 당원들을 의병처럼 모아서 예. 밖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용과 힘들어질수록 이준석의 필요성이 이 젊은 층의 지지층을 시작으로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기보다 물밑에서 당내 우군을 늘려가는 게 어떤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하지만 견제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른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 나오는 개딸이나 이런 사람 주장을 보면은 그 뭐 학살 수준이 아니고 뭐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수박들 다 박살내야 한다 뭐 이런 시각이죠. 박지원 씨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애가 떼쓰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표를 맡긴 것이 잘못이에요. 난 이재명 의원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당을 이끌어가겠느냐. 판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먼저요. 어제 이 의원의 출마 선언문 낭독이 있었는데 두 분께서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유령처럼 떠도는 공천 얘기를 꺼낸 것, 공천 학살 이런 거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본인이 본격적으로 먼저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사람들의 긴장감을 더 촉발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공천 화살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치개혁을 또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순간 당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가 언급한 것처럼 1년 반 뒤에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총선을 치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의 분위기들을 있는 그대로 본인의 출마 선언문에 녹여서 전달한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는 얘기들을 본인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 써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부 대변인님은요? 저는 뭐 이기는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왜 이기는 민주당을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선 지선이 끝나고 총선이 2년 앞으로 나왔는데 예. 이기는 민주당, 저는 이게 이제 이 표현보다는 그냥 어떤 당의 새로 고침, 새롭게 태어난 민주당,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주목했던 거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 이런 부분들을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DJ가 가지고 있던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매우 뭐 공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호남포석이 깔리지 않았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라서 예. 대부분 이제 그 당대표 선언문에는요, 많은 게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그 이후에 그 선언문 이후에 어떤 기자들과 어떤 여론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책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돼서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고요. 다른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물러나서 책임을 져라라는 그런 네. 책임에 대한 개념이 달랐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의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민주당을 만들었던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살았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선거 국면에서 지선의 총체적인 패배를 가져왔던 책임자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두 번의 선거를 지게 만들었는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겠다. 그리고 총선에서 만약 지게 되면 본인 또한 끝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말을 바꾸면서 여전히 앞으로를 내다보고 계속 본인이 할 때만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많은 민주당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큼 공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말고 어떤 대안이 있겠어? 라고 하는 자신감인 것 같은데 각종 여론조사 수치 또 당내 지지도 등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구성원들 중에 뚜렷한 인물 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서서 저희가 서른 의원의 녹취를 틀어드렸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떼쓰는 어린 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잘못, 책임을 이재명 의원에게 돌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서른 의원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정치도 오래 하셨고 품도 좋으신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만 서면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좀 리스크를 갖고 계시는데 예. 저는 그런 좀 저 의미를 봤을 때는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싸워야 될 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잖아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그러니까 책임론이죠. 박지원 지금 전 위원장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 본인의 책임이 있지 않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떼쓴다? 뭐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지켜가는 거라서 떼쓴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오늘 보면은 접수를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당에서 기준을 세워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통상적으로 정치를 계속하거나 그다음 민주당의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당의 기준에 부합되게 억울함이나 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는 것들이 성숙된 정치인의 자세인데 예.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아마 저런 소리 듣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서른 의원님이 조금 더 이제 이 전당대회가 갈수록 저런 발언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예쁘게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덜 격하게 표현하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도 충분히 다 알아들으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지원 위원장도 그 서류 제출이 지금 좌절이 됐고 지금 약간 양당의 청년 대표들이 조금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양당의 정치 개혁이나 청년 정치에 대한 시도가 좌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맞죠. 예. 많은 기회들을 줬지만 그 기회를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제대로 증명하거나 입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 정치 구도 속에서 무너지고 좌초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출연으로 이미 청년 정치에 대한 가능성의 길들은 많이 열어진 바 있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적 목소리가 당내에 큽니다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역할들이 적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강하게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본인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정치의 길들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본인들도 그 중간선상에 서 있다는 인식들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지지를 가져가면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부딪혀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긴 시간 오래 내다보면서 새로운 정치 변화에 매진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당내 그 경선 과정보다도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리스크가 발현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뭐 좀 말렸던 분들이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정권은 없었죠. 전 정권을 수사하고
같은 경쟁자였던 후보자를 수사하고 이게 먼저 선행되는 정권은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재명 의원에게 이런 사법 리스크 부분들을 안고 전당대회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거를 이겨나가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당 대선 후보였고 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염려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실질상 보면은 이재명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면 그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런 짜여진 각본 하에서 누군가를 타켓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다. 따지고 더 나가면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자면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가 만에 됐을 때 이 민주당에서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되냐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하면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의원께서 가져야 될 숙제고 두 번째는 현 정부에서 이런 오해가 있지 않게끔 조금 더 국민들이나 민주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당한 수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앞서 우리 부대변인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서른 의원의 발언,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이재명 의원 후보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듯한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여당,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야당의 문제제기 이전에 같은 당 내인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세게 붙었던 이낙연 후보 측의 문제제기들이 훨씬 더 많았던 사건이고요. 전 국민적 관심사 또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내용 전체를 일부 수사가 들어가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규정짓는 것 온당치 않다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볼 때 어디까지가 먼지떨이 수사, 별건 수사, 정치 보복인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지 보고 또 정치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수사에 대한 내용들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